뱃살 잡겠다고 식단만 줄이고 물만 벌컥 마시다 보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아침 소금물을 진하게 마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해요.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가면 혈압에 부담을 주고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몸이 더 붓고 무거워지거든요. 저는 30년간 미네랄과 세포 유동성을 연구해온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아침 습관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극적인 비법을 줬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잘못된 방식 대신 세포의 수분 균형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아침 루틴을 정확한 원칙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침 소금물이 디톡스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따라 하시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이미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간장이나 된장, 국물 요리를 통해 이미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침마다 진한 소금물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잉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소금은 빼거나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아주 미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채우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방식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즉시 멈추시고 오늘부터는 제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요즘 나에게 맞는 아침 루틴 찾기 어려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 박영자 66세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영자님은 뱃살이 잘 안 빠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고 늘 고민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소금물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행처럼 소금물을 진하게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뭔가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손과 발이 퉁퉁 붓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죠? 이건 명백하게 나트륨 과잉 신호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선 소금물은 당장 중단하고 미지근한 물 250ml 정도, 그러니까 일반 컵으로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소금은 완전히 빼거나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만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만 아주 미세하게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구성도 바꿨어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더 많이 넣고 견과류도 한 줌 정도 챙겨 드시도록 했죠. 시금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걸 곁들이고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씩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붙였습니다. 그냥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정도만 해도 충분했어요. 놀라운 건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선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한결 가벼워 보이고 손발의 부기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화장실도 훨씬 규칙적으로 가시게 됐어요. 변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좋아진 거예요. 영자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소금물 마신다고 고생만 했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변화였는데 결과는 컸어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원칙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가요? 뱃살 때문에, 붓기 때문에, 변비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효과는 없고 오히려 몸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하시던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포와 연관된 생활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 수분 리셋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250ml 정도, 그러니까 일반 컵으로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은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넣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소금을 넣으면 나트륨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소금으로는 5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이미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박영자 66세님도 물만으로 시작하니까 아침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속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죠?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들이키지 말고 입에 조금씩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듯이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팔을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갈증이 심하다고 해서 단숨에 많은 양을 들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소 아침 첫 물은 얼만큼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미네랄 균형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트륨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는 데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정말 중요해요. 나트륨만 채우기보다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제대로 보충하는 편이 세포의 수분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성인의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게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루 약 3,510mg 정도를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숫자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음식으로 채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는 최미라 69세님은 아침에 시금치나 방울토마토를 조금씩 추가하고 견과류도 한 줌 정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느껴지던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칼륨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세포가 활력을 되찾은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반 개 정도, 삶은 채소 한 줌, 무염 견과류를 소량 아침 접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올려도 좋고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여도 좋아요. 견과류는 아몬드나 호두, 캐슈넛 같은 걸 작은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 기능에 제한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잉을 피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칼륨이 몸에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관련해서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아침 접시에 채소나 과일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밥과 국, 반찬 위주로만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씩 추가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금이 정말 필요한 순간만 쓰기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나트륨이 있어야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진한 소금물을 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금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설사를 한 후처럼 전해질이 급격히 빠졌을 때, 이럴 때만 묽게 보충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해질 용액은 설사로 인한 탈수 치료에 쓰이는 거지 일상적인 체중 감량 용도로 권고하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아는 김성호 72세님은 여름철에 장시간 바치를 하시면서 땀을 엄청 흘리셨어요. 그때는 확실히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농도 전해질 음료를 소량만 사용하셨는데 그랬더니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소금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물 250ml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넣는 거예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말이에요. 혀에 짠맛이 확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아니면 무가당 저나트륨 전해질 제품을 사용하시되 라벨을 꼭 확인하고 지침에 맞춰서 소량만 섭취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고혈압 관리를 하고 계시거나 부종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나트륨 추가를 완전히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트륨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늘려도 바로 혈압이 올라가거나 붓기가 심해질 수 있어요.
전해질이 정말 필요한 순간을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일상 상황에서는 깨끗한 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세포막 유동성을 돕는 식습관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의 벽, 그러니까 세포막이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포막이 건강해야 영양소도 제대로 들어오고 노폐물도 제대로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에 좋은 게 바로 오메가3 채소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서 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오메가3가 세포막에 편입돼서 유동성과 신호 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박진우 68세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거요. 그리고 가공육은 확실히 줄이셨죠? 그랬더니 복부에 느껴지던 더부룩함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맵기 채소는 한 주먹 정도, 견과류는 한 줌 정도를 기본으로 두시는 거예요. 꼭 거창하게 요리할 필요 없어요. 고등어 한 토막 구워서 드시고 시금치나 상추를 곁들이고 아몬드 몇 알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충제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메가3 보충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에요.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음식에는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게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 몸을 돕는 거예요. 이번 주 생선과 채소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을 보실 때 생선 코너를 한번 들러보세요. 다섯 번째는 혈당과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첫 물을 마신 다음에는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뭘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공복 상태에서 첫 물을 마신 뒤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먹고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하시면 오전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는 상한선을 지키는 게 기본이고 특히 가공식품이 우리가 먹는 나트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가공식품을 줄이면 혈압과 대사 건강에 분명한 이점이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64세님은 아침에 달걀 하나와 채소를 간단하게 드시고 집 앞을 10분 정도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느껴지던 졸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달걀 하나, 채소 반 접시, 통곡물 소량을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10분 걷기를 세트로 묶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 되면 정말 강력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채소는 식이섬유를 제공하며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 음료를 피하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집니다. 이러면 오전 내내 피곤하고 집중도 안 돼요. 물을 챙기세요. 식사와 가벼운 움직임을 묶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붓기와 변비 관리의 기본입니다. 아침 루틴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녁 루틴도 정말 중요해요. 저녁에 나트륨을 줄이고 수분을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마시며 아침 화장실 시간을 고정하면 붓기와 변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성인들은 대부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요. 이게 혈압과 부종의 큰 원인이 됩니다. 상한선은 2300mg, 권장량은 1500mg 정도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훨씬 넘게 먹고 있어요. 특히 저녁 국물 요리, 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걸 먹으면 나트륨이 확 올라가죠. 정명숙 71세님은 저녁 국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젓갈과 장아찌도 소량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상 후 10분 정도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고정했어요. 배변 신호가 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변비가 정말 많이 호전됐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녁 국물은 반만 드세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거예요. 젓갈과 장아찌도 소량만 드시고요. 그리고 수분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기상 후에는 화장실 타임을 10분 정도 고정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도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분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갈증이 심하다고 단숨에 500ml, 1리터씩 마시면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조금씩 자주가 답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 줄일 자신 있으신가요? 처음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2주 정도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이제 확장본론에서 이런 루틴들을 내 몸에 맞게 조정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을 더 자세히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 원칙들을 어떻게 내 생활에 맞춰서 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트륨 상한을 먼저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나트륨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면 충동적으로 소금을 추가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은 2000mg 이하로 먹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건 가공식품과 외식이 진짜 주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 넣는 소금보다 라면이나 햄, 치즈,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훨씬 많아요. 외식도 마찬가지죠. 식당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총량 2000mg 이하라는 목표를 메모지에 적어서 부엌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외식할 때는 국물을 절반 남기는 거예요. 찌개나 국을 주문하셨다면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드신 나트륨을 대략이라도 적어보셨나요?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칼륨 음식으로 접시색을 채우는 거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은 대부분 색이 선명해요. 초록색 잎채소, 빨간색 토마토, 노란색 바나나, 주황색 감자 이런 것들이죠. 콩류도 칼륨이 풍부하고요. 잎채소로는 시금치, 케일, 상추가 좋고요. 콩류로는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이 좋아요. 과일로는 바나나, 키위, 오렌지가 좋고 채소로는 감자, 고구마, 토마토가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면 칼륨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신장 기능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접시를 준비하실 때 절반은 무조건 채소로 채우는 겁니다. 밥이나 고기는 나머지 절반에 담고요. 과일은 간식으로 한 줌 이내로 제한하세요. 과일은 좋지만 과당도 들어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접시의 절반이 초록색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니었다면 내일부터는 채소를 더 늘려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해질이 필요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전해질 보충은 습관이 아니라 예외여야 해요. 더위에 땀을 많이 흘렸다거나 장시간 운동을 했다거나 설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명확한 손실이 있을 때만 저농도로 보충하는 거예요. 짠맛이 느껴질 정도의 농도는 일상 보충용으로 절대 적절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 정말 전해질 보충이 필요하다면 물 250ml에 소금을 한 꼬집도 아니고 정말 미세하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는 거예요. 혀끝에 살짝 감도는 정도면 됩니다. 또는 무가당 저나트륨 전해질 제품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나트륨은 적게 들어있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적절하게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제품 지침에 맞춰서 소량만 사용하셔야 해요. 전해질 보충이 습관이 아니라 예외라는 점 동의하시나요? 대부분의 일상 상황에서는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세포막을 돕는 식단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통곡물, 다양한 채소가 바로 그 기본입니다. 등푸른 생선으로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게 좋아요.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쓰시면 되고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칸 같은 걸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통곡물은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같은 걸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튀김류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여러 번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이게 세포막에 나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가공 지방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생선의 날로 정하는 거죠. 매일 채소는 2컵 정도 드시고 견과류는 한 줌씩 챙기세요. 작은 그릇에 담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돼요. 이번 주 장보기 목록에 생선이 들어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추가해 보세요. 5번째는 아침 움직임 10분의 힘입니다.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포도당이 혈액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돼요. 하지만 걸으면 근육이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변동이 완만해집니다. 연구를 보면 식후 10분 걷기가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격렬한 운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걸으면 돼요. 무리하게 뛰거나 달릴 필요 없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걷는 게 가장 좋아요. 집 앞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단지 내를 천천히 걷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괜찮아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현관 밖으로 나가서 10분 타이머를 누르는 거예요. 핸드폰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출발하는 겁니다. 5분 걸어 나가서 5분 걸어 돌아오면 딱 10분이에요. 간단하죠?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거예요. 습관의 힘이 그래요. 오늘 10분 예약 완료하셨나요? 내일 아침 식사 후 10분 지금 머릿속으로 계획해보세요. 6번째는 저녁 루틴으로 붓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침 루틴만큼이나 저녁 루틴도 중요해요. 저녁에 나트륨이 많은 안주나 국물만 줄여도 다음날 아침 얼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나트륨이 많은 안주로는 육포, 쥐포, 오징어채, 땅콩, 젓갈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작은 양에도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찌개, 국, 라면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손발이 무거워요. 그리고 밤늦은 간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어야 하는데 소화를 해야 하니까 제대로 쉬질 못하는 거죠. 실천 방법은 오후 7시 이후로는 국물과 젓갈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늦게 드신다면 양을 줄이시고 국물은 거의 드시지 마세요. 물은 저녁에도 마셔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아요. 어제 저녁 국물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국물을 많이 드셨다면 오늘 저녁부터는 줄여보시는 거예요. 7번째는 4주 체크와 12주 정착입니다. 이런 루틴을 시작하셨으면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4주마다 붓기, 체중, 허리둘레, 수면의 질을 체크하면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변화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와 4주 후를 비교하면 분명 달라진 게 있어요. 체중이 조금 줄었거나 허리둘레가 줄었거나 붓기가 덜하거나 잠을 더 잘 자게 되거나 이런 변화들이요. 이런 게 보이면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치에 너무 집착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건강하게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실천 방법은 달력의 주간 체크 항목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4가지 지표를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얼굴이 얼마나 부었는지, 체중은 어떤지, 허리둘레는 어떤지, 어젯밤에 잘 잤는지 이렇게요. 이렇게 4주를 하시고 다시 4주를 하시고 또 4주를 하시면 12주가 돼요. 12주면 루틴으로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첫 체크일을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월요일로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진한 소금물로 세포를 깨운다는 생각이었어요. 소금물을 마시면 디톡스가 되고 순환이 좋아지고 체중이 빠진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물 중심의 아침 루틴의 음식으로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나트륨을 늘려서 체중 문제나 혈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반대로 나트륨 상한을 지키면서 칼륨과 식이섬유를 더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부종도 생겨요. 나트륨이 많으면 우리 몸은 그걸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더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얼굴, 손, 발, 배가 붓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나트륨 과잉 신호입니다. 신장에도 부담이 가요.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려요. 장기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트륨 상한을 지키고 가공식품과 국물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가벼워져요.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수월해지거든요. 심장이 펌프질하는 게 편해지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됩니다. 붓기가 빠져요. 나트륨이 줄면 우리 몸이 굳이 수분을 붙잡아둘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기가 빠집니다. 얼굴도 가벼워지고 손발도 편해지고 배도 덜 나와 보여요. 변비에도 도움이 돼요.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과 식이섬유를 늘리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수분도 장에 잘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러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이 수월해져요. 기운도 달라져요. 혈당이 안정되고 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도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250ml를 천천히 마시며 10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때 접시 절반을 채소로 채워보세요. 시금치든 상추든 방울토마토든 뭐든 좋아요. 식사 후에는 바로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물 한 컵, 채소 반 접시, 걷기 10분. 이게 전부예요. 이걸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미네랄과 세포 유동성을 연구해온 김도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루틴이에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이죠. 이 기본이 지켜질 때 우리 몸은 제대로 작동하고 건강도 지켜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라벨을 보고 숨은 나트륨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집밥 레시피로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공식품을 고를 때 뭘 봐야 하는지,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은 뭔지 이런 실용적인 팁들을 가득 담아 올게요. 여러분은 아침 루틴 어디서부터 바꾸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나눠주세요. 물부터 바꾸시겠어요? 채소부터 늘리시겠어요? 아니면 걷기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